깊이 있는 분석과 새로운 시각이 함께합니다. 네, 한 번에 이해하는 경제 토크쇼 경제 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시장에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전셋값은 연일 급등하고 사회적 갈등과 양극화는 심화됐기 때문인데요. 중도층 민심이 여당으로 향한 주 요인도 부동산 정책 실정 논란이었습니다. 네, 갈수록 심각해지는 이 부동산 양극화와 또 갈등 상황, 또 대책은 없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이나 궁금증들 유튜브 실시간 댓글을 통해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이재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장,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두 분 어서 오시고요. 자, 전월세 난 문제 저희가 이 프로그램에서 계속 짚어보고 있는데 뼈차간 해결책은 없지만 그래도 오늘 또 한번 좀 토론을 해서 뭔가 대책을 좀 끄집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전세 시장, 전월세 시장에서 이상한 현상들이 많은데 우선 제일 주목되는 게 같은 단지 안에서 전세값이 전혀 다른 차이, 이중 가격,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심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장 내에서 이중 가격이 형성된다는 그런 시장 참여자들 모두에게 혼란스러운 상황을 초래할 수 있고 당황스러운데요. 지금 이제 전세 가격 같은 경우에서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해당되는 그 전세 매물이나 또는 그 기존에 있어서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해서 갖고 있는 어떤 물건들의 경우에는 그 상승률 자체가 제약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 사업자 등록한 물건들은 이제 최초 임대료 책정이 신고했을 때 최초 임대료로부터 2년간 이제 5%밖에 못 오르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죠. 그래서 얼마 전에 하나의 전세 매물이 나왔는데 뭐 10여 명이 거기에 이제 하려고 줄을 섰다라는 그 사진이 바로 임대 사업자로 등록된 분의 임대 물량이었던 겁니다. 그럼 거기 임차인들은 사실 좀 혜택을 받는 건 아닙니까? 엄청나게 혜택을 받는데 아주 저렴하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신 임대인이 그 임차인들 지원자들 가운데 이제 한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좀 기형적이죠. 그리고 지금 이제 그것과 함께 이제 그 임대 거래와 관련해서 이제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기존의 어떤 임대료에서 5%만 올릴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최근에 지금 임대차 3법이 개정되고 난 뒤에 전국의 그 임대 시장 자체 전세 가격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올랐다는 말로 표현이 충분할 정도로 지금 많이 오른 상태거든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약 기존에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 전세 매물의 경우에는 시세가 형성돼 있을 건데 그 시세의 지금 신규로 지금 전세 매물로 나온 것은 약 2배에 걸쳐서 그러니까 기존 사실은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한 물량은 현재 형성되고 있는 최고가의 전세 가격의 45% 정도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다 보니까 기존 세입자들은 갱신 청구권을 행사해서 눌러앉기로서 굉장히 현재로서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전세를 살고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2년의 전세살이는 뭐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지만 금방 가게 되거든요. 기존의 세입자들도 아마 이 전세난의 후폭풍 속에 2년 내에 다시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이 전세 시장에서 참 전에 없던 새로운 좀 이상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좀 씁쓸하기도 하고 한데 소장님께서는 지금의 이 전세난 어떤 점에 좀 가장 주목하고 계세요? 일단 전세에 대한 어떤 임대차 3법에 대한 어떤 부분이 전세 가격이 이제 좀 상승되고 일부 지역에서의 어떤 극단적인 거래 사례에 의해서 좀 임대차 3법에 대한 본질이 좀 왜곡되고 있는 어떤 그런 현실은 조금 이제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사실 임대차 계약 자체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해서 2년으로 4년을 계약하신 분들은 상당히 5% 인상 범위 내에서 이제 안정적인 어떤 그 주거 안정성을 누릴 수 있지만 이제 신규 계약일 경우에 신규 계약일 경우에는 어떤 그 임대 입법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입법의 어떤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다소 이제 전세 가격이 기존 계약자보다는 상승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옆집이 쉽게 얘기해서 4억인데 내가 8억을 주고 전세를 체결한다라는 건 물론 거기에 거주해야 되는 어떤 절실함이라든지 어떤 그런 개인적인 사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건 지나치게 좀 과도한 계약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단순하게 4년 후에 전세 가격이 그만큼 오를 것이다라고 전제하고 집주인들이
어떤 쉽게 얘기해서 정가를 시킨다라는 월세, 전월세 가격을 정가를 시킨다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러기에는 너무 지나치게 이제 상승된 가격으로 건수가 이제 거래 건수가 정도 어느 정도 나오는데요. 지금 이제 한국감정원 통계로 보면 이제 2020년에 우리가 지금 이제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매매 가격 변동률이 한 0.61% 정도 되거든요. 그 반면에 이제 전세 가격 변동률은 이제 3.43% 정도 되죠. 누적 상승률이. 올 들어서 지금까지? 네, 지금까지 이제 감정원 3.43% 정도 증가됐다라면 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부분에서 5% 인상 정도의 범위도 어떻게 보면 이제 기존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뭐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 정도의 범위에서 이제 어느 정도 허용할 수 있거나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전월세 계약을 저는 좀 체결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소장님은 지금 이중 가격 같은 아파트에서도 아까 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의 배 이상으로 새로 신규 계약 결정이 되는 그게 좀 문제다, 무리가 있다. 저는 비정상적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뭐 그런 건가요? 네. 근데 거기 살아야 되는 사람들은 실제 가격을 집주인이 그렇게 요구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 발표 자체가 한국감정원 발표가 주당 나오지 않습니까? 주당 나오니까 그 주에 전월세를 얻어야 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주택을 구입해야 되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어떤 필요 자료라고 볼 수 있지만 세입자가 한 번 집을 얻게 되면 기본적으로 2년에서 4년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그런 중장기적인 시각도 갖고 있다라면 2019년만 해도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74였었거든요. 전세 가격의 하락폭이. 그런 것이 이제 2020년 들어오면서 이제 0.61%로 이제 상승하게 된 상황이거든요. 마찬가지로 매매가가 그리고 전세가도 마찬가지로 서울이 작년에 마이너스 1.22% 하락했고 그다음에 올해 3.44% 성장한 거니까 갭으로 본다 그러면 5%의 전세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상승한 거는 분명히 맞죠. 맞지만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대차 입법을 시행함으로써 전세 가격을 폭등하는 데 견인을 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일부 국지적인 사례를 빼놓고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이렇게 좀 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건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 게 하시죠. 자, 지금 서울의 전세 가격의 상승 기간이 지금 72주째 상승하고 있습니다. 72주. 그러면 1년 반이 좀 넘죠. 72주째 상승을 하고 있고요. 한국감정원이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해서 임대차 3법이 개정되기 전에도 사실 전세 가격은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법이 개정되고 난 뒤에 상승률을 갖다 조사를 해보니까 시행된 이후에 100일간 서울 아파트의 전세값 상승률은 1.45%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요. 같은 기간 매매 가격 상승률 0.21%의 7배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매매 시장은 상대적으로 정부가 안정되어 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사실은 거래량이 굉장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신뢰하느냐의 여부에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전세 가격은 이 매매 가격 상승률에 대비해서 7배나 오른 상황이 그것도 임대차 3법이 시행되고 난 뒤의 결과다 보니까 지금 시장 상황에는 현실적으로 매물이 없는 것과 가격이 너무 오른 것도 좀 문제지만 통계상으로도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세 시장이 정상적이 아니다라는 게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에 조금 이의가 있는 게 뭐냐면요.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상승폭을 수평 비교한다라는 거는 가정에 잘못이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매매가는 매매가와 비교를 해야 되고 전세가는 전세가와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작년에 전세 가격이 어땠느냐, 올해 전세 가격이 어땠느냐라는 거를 비교하는 건 괜찮지만 매매가가 이만큼 1억이 올랐는데 전세 가격이 또 해서 7배가 올라갔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는 저는 이제 좀 구성이 좀 뭐라 그럴까 약간 착오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전세 가격은 철저하게 전세 가격으로 우리가 비교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매매 가격 부분이 실질적으로 지금 정부의 각종 규제로 인해서 거래량이 임대차 3법 이후에 6.17 대책과 7.10 대책 이후에 사실 거래량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전세 가격 부분은 72주간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비교하는 건 이미 상승하고 있는 것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없다고 봐가지고 매매 가격하고의 매매 가격의 변동률하고 같이 비교를 해본 결과를 제가 발표한 게 아니라 한국감정원에서 이렇게 표시해서 분석해서 내놓은 겁니다. 전세 가격만 비교한다면 어때요? 전세 가격만 비교한다면
임대차 3법 이후에 전세 가격이 특별히 더 많이 올랐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금 이와 유사한 사례는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89년에 저희가 이런 사례를 겪었지 않습니까? 89년에는 이 임대법에서 1년에서 2년으로 바꾼다라고 얘기가 89년 내내 나오다가 12월 31일 날 법이 개정이 되고 그 이듬해 1990년에 그 실시가 됐죠. 그랬을 때 그 전세 가격 상승 폭은 16%, 17%, 27%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것이 법 시행하고 89년도에 해서 1990년대 시작해서 92년도 가서야 전세 가격이 0.7%로 떨어지는 어떤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거든요. 그때와 또 지금의 어떤 경제적인 상황이라든지 컨디션의 상황이 틀리지만 지금 임대사법을 시행한 지 100일 정도 지난 이 상황에서 전세 가격이 누계로 놓고 봤을 때 약 한 4% 가까이 올랐다라면 어떤 그 오른 그 폭과 그다음에 오른 어떤 그 기간이라든지 그런 거를 가지고 특히 부동산 임대 3법의 정책이 실패했다라고 단정하기에는 너무 성급하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한국감정원 통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잠깐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매주 목요일에 주간 동향을 발표하죠. 그래서 오늘 이번 주 동향이 나왔습니다. 보면은 서울 전세 같은 경우 말씀하신 대로 72주 연속 상승, 매매도 서울 같은 경우 소폭 올랐습니다. 이건 뭐 사실 새롭지 않은 부분인데요. 좀 눈에 띄는 대목이 전국의 아파트값이 4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고 지방광역시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 수준 상승률. 맞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서울에서 촉발돼서 수도권으로 확산되었던 매매 및 이 전세 가격의 큰 변동폭들이 지금은 지방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방으로 달려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로 우리 거론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비규제 지역에서 집중적인 그런 현상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그 지방이라는 게 지금 주로 5대 광역시를 5대 비롯해서 광역시. 이제 일반적인 인데요. 지금 5대 광역시 같은 경우는 지금 거기에 매매 가격 상승폭과 그 전세 가격 상승폭이 대단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전체 전국적으로 0.27% 한 주 만에 이제 상승했다고 나오고 있는데요. 지방의 경우에는 그 전국 평균을 더 상회하는 0.29%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서울 같은 경우에도 0.12%에서 0.14%로 그러니까 이 수치 자체에서 어떤 구체적인 어떤 비교보다도 전반적으로 그 서울과 수도권에 국한되었던 전세 및 매매 시장의 어떤 상승 분위기 자체가 지금은 전국화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이 전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이 매매 시장과 전세 시장의 불안에서 아무도 예외자가 될 수 없다는 게 사실 현재의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방의 상승폭이 이렇게 확대되는 것은 이 전세를 못 구한 분들이 실수요로 살고 나가는 건지 아니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얘기한 대로 어떤 투기적인 수요인 건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글쎄요. 그 부분의 분석은 쉽지 않습니다만 일단 비규제 지역은 실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사실은 매매를 할 수는 있는데요. 전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100%가 실거주라고 볼 가능성이 많습니다. 실수요자죠. 정확하게 그러니까 표현하자면. 전세를 못 구한 분들이 살아간 거죠. 그렇죠. 서울 전세에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밀려난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지금 이제 지방의 전월세 같은 경우에는 실수요자가 100%니까 그거는 뭐 올라가고 있는 부분은 그 수요의 수급 상황의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지방의 경우에 매매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것은 서울과 수도권에서 어느 정도 주택 구입 자체가 쉽지 않은 분들이 지방의 경우라도 어느 정도 지금의 여러 가지 지방의 사정에 따라서 확보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서 내려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정부가 이야기하는 투기 세력 혹은 투자 세력이라고 볼 수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서울과 수도권의 그 빠른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분들의 절박한 자산 가치 유지를 위한 하나의 궁여지책이다라는 그런 측면도 저는 간과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일종의 정책 규제에 따른 어떤 규제의 역설이라고 이제 저희가 봐야죠.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어떤 모임에 나갔는데 이제 다시 어느 지역에서 관광버스가 돌아다니면서 이제 관광버스가 때로 이제 이렇게 내려서 물건을 사재기를 하고 한동 전체를 뭐 산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이제 들어오는 거라고 보면 최근에 말입니까? 최근에 그렇다라면 이제 투기 지역의 어떤
투기 세력이 조금 이제 가세하는 어떤 그 이제 규제 역설이 좀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이제 거기에서 보고 또 실수요자들이 서울에서 주거를 하고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설령 전월세를 사서 전월세를 못 얻어서 또 거기보다 금액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낮춰서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거는 아마 저 이런 뭐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것이 이제 거리적으로 실질적으로 이제 출퇴근이 불가능하거나 이런 쪽에 어떤 투자를 하기 위해서다 아니면 이제 그거를 실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내려간다라는 건 다소 좀 이제 무리수가 있다라고 보고요. 확실한 이제 풍선 효과가 조금 이제 나타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거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뭐 두더지 잡듯이 그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서 또 규제를 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규제를 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수도권까지는 617, 710 등을 통해서 모두 거의 다 대부분 이제 규제 지역으로 묶은 상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지금의 많은 어떤 자금들의 흐름은 비규제 지역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대열 속에 지금 정부는 투기 세력들만 그쪽으로 지방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처럼 사실은 표현하고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상당 부분의 사람들은 서울이나 수도권의 경우에는 자금의 부족이나 등등으로 해서 주택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비록 어떤 부분에서 전세나 월세로 서울의 수도권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가 최근에 있어서의 현금 화폐로 가지고 있을 때 자산 가치 유지가 상당히 힘든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이번에 경실련 발표에 의하면은 정부가 이야기했던 김현미 장관이 이야기했던 3년 반 정도의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14% 상승이 아니라 58% 상승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있죠. 저번에 52%라고 했는데 그보다 더 오르는 것 같아요.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자, 그런 점에서 보면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기존에 계속을 현금 상태나 다른 형태로 가지고 있었던 분들은 자산 가치가 가만히 앉아서 3년 반 만에 가치가 절반 가까이로 떨어진 것과 다름이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상당히 미래에 대한 불안한 감정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에 지금 서울에 전세나 월세 살고 있는 분들의 궁극적인 꿈은 내 집 마련의 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죠. 그 부분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꿈 자체를 포기하지 않으려면은 어쨌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금융 자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현재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지 않으면은 그 꿈 자체는 말 그대로 뭐 불가능한 상황이 되니까 자산을 유지하거나 또는 자산값이 오를 그런 대상은 부동산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들이 지금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이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에 우리가 그것도 다주택자가 아닌 1주택을 지금 전세 살고 있으면서 지방에 주택을 하나 마련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투기 세력이니 투자 세력이니 우리가 돌을 던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히려 정부가 이런 상황까지 몰고 오게 된 대책 자체 혹은 정책 자체에 결함은 없었는지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정부가 저는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부 정책이 결함이 없었는지 이제 경실련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 시대보다 훨씬 많이 올랐다는 통계를 내놓았잖아요. 결국은 정책의 실패 아닌가. 그러니까 저도 숫자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숫자를 좋아하는데 현대경제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바탕으로 해서 조성된 어떤 경제 체제라고 저희가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1977년도에 압구정동에 H 아파트가 분양이 됐을 때는 3.3제곱미터당 55만 원에 분양이 됐죠. 제일 먼저 55만 원에 분양이 됐는데 지금 2020년 현재 평당 8,200만 원 합니다. 55만 원짜리가 8,200만 원 하니까 약 149배가 상승했죠. 자, 그러면 지난 40년 동안 어느 정부든지 간에 일을 했을 때 부동산 가격이 중간에 어떤 롤러코스터를 탄 적은 있었겠지만 끊임없이 상승했기 때문에 149배가 상승한 겁니다. 근데 반면에 제가 기억하기에 버스비가 제가 초등학교 때 5원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버스비가 얼마냐면 1,200원이죠. 그 얘기는 지금 얼마가 올랐냐면 240배가 올라간 겁니다. 결국에 뭐냐면 우리가 정부에서 어떤 부동산 정책을 피든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경제적 의미를 놓고 봤을 때 모든 자산은 필연적으로 상승한다라는 게 우리 뇌리에 지금 박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문재인 정부, 박근혜 정부,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를 얘기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부동산 정책이 17번 발표가 됐는데요. 전부 규제 완화책이었습니다. 규제 완화책이었지만 부동산 가격은 살지 않았죠.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도 중간에 물러나기는 했지만 어쨌든 17번의 정책을 발표했는데 16번의 정책이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었습니다. 규제 완화인데. 그 얘기는 33번의 정책이
지난 한 8년 동안 부동산 규제 완화를 했고 마지막에 규제 강화책으로 핀 것이 2016년 11.3 대책 아니었습니까? 그 11.3 대책에 뭐가 나왔냐면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것이 처음 등장하게 된 겁니다. 결국에 그 다음에 이어받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무조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거라고는 누구도 예측을 했고 그때 시장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왔냐면 이제부터 규제가 강화될 거니까 지금부터 부동산을 사두면 대박을 칠 거다라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죠. 네, 지금 이 정부가 잘했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규제와 정책의 강화는 항상 장단점이 있게 마련이죠. 장점은 더욱 살려야 되고 단점은 빼놔야 되는데 이거를 딱 잘라서 5년 단위로 잘라서 과거 정부에서 비교를 해가지고 이렇게 올랐다라고 얘기하는 거나 제가 지금 55만 원이 8,200만 원이 올라서 이게 149배가 올랐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와 무슨 차이가 있냐 이거죠. 적어도 책임 있는 시민단체에서 어떤 과거 정부와 이걸 비교를 했을 때에는 거기에 사용된 데이터와 통계 자료라든지 이런 거를 좀 더 명확하게 제시하고 올랐다라고만 비난할 게 아니라 대안도 제시를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단순하게 올랐다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국민을 선동하려고 하는 건지 진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실패했으니까 당신들 물러나라고 얘기하는 건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춘 건지 저는 다시 한번 좀 반문해보고 싶거든요. 저는 그 경실련 발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충분한 데이터를 엄청난 데이터를 조사해서 그 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경실련 관계자가 보고 계시면 굉장히 서운해하시는. 일반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납득할 수 있는 자료도 같이 내달라는 거죠. 그걸 제가 좀 참고로 말씀드리면 얘기하지 말고. 경실련 발표 자료는 서울 22개 단지의 아파트 가격을 기준으로 MB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를 통해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22개 단지가 그 정도 올랐다라고만 얘기를 해야지 그걸 전체 대한민국 부동산이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죠? 그 근거를 댔는데 이제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58% 올랐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25% 올랐고 MB 정부에서는 떨어졌다. 그래서 그런 이제 통계와 관련해서 뭐 대표적인 그 어떤 대상들 샘플을 갖다 잘 그걸 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저는 아까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어떤 느낌으로 봤냐면 MB 정부 때와 박근혜 정부 때는 규제 완화를 했는데 가격이 낮춰졌다. MB 정부 시절에 낮아졌습니다. 그게 아니라 경제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오른 금액만 비교해갖고 그거를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 한계가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실 때는 느낌이 뭐냐면 규제 완화를 하니까 가격은 안정되었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 규제 강화를 하니까 가격이 이만큼 올랐다 되니까 제가 듣기에는 규제 강화를 하는 것은 주택을 올리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이 정부가 선택을 했을까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요. 그런 뉘앙스로 받으셨겠지만 MB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니까 경기 부양이 됐든 뭐가 됐든 더 이상 떨어지면 안 된다라는 위기의식 때문에 규제를 완화했지 않습니까? 완화를 한 이유는 부동산 가격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보합을 유지하거나 인플레이션율만큼 상승해 주기를 바랬기 때문에 규제 완화 정책을 계속 폈는데 그거의 원함과 달리 부동산 가격은 계속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유는 정책보다는 그 이면에 따른 부분들도 있을 것인데 그것까지 다 감안해서 얘기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단순하게 가격만 비교해서 정부가 이랬으니까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하면 국민들이 저희만큼 부동산에 대한 지식을 안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많은 분도 계시지만. 아니 지금 알겠습니다. 국민분들은 대단히 많이 알고 계십니다. 논란은 있지만 시청자들이 더 시장 상황은 여기까지 좀 정리해보고 그럼 저희가 대책은 없는지 좀 짚어볼게요. 정부도 고민이 상당히 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 전세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안 나왔습니다. 정부가 이제 대책 마련을 고심 중에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대책 마련에 대한 논의를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해가지고 발표할 것처럼 분위기가 형성이 됐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녹실회의라고 해서 비공개로 해가지고 회의만 한 거죠. 회의만 해버리고 그 회의에 대한 결과물은 아무것도 내놓지 못한 상태였다는 점을 볼 때 정부의 고심은 깊어지는데 마땅히 내놓을 만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두 분이 이 전월세 난을 그 정부 탓만 하기보다 대책을 좀 한번 아이디어를 좀 냈으면 좋겠는데 우선 두 의원님께서는 국토부 장관이라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의 여러 가지 이제 그동안의 정부 정책이 정치적인 목적이 상당히 강했는데 지금 와서 국민들의 민심이 많이 흉흉해지고 떠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보이기 때문에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라도 현재의 정책 기조를 저는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 현재 기조를
바꿔야 된다. 네네. 그래서 어떻게 바꿉니까? 지금 현재 정부의 정책 기조는 크게 나누어 본다면 규제를 위주로 해서 규제 지역의 선정과 그다음에 세제와 대출 부분에 대한 규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인 어떤 거래 부분에 있어서의 그 경색 이런 부분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정책 기조 자체를 규제 강화해서 규제 완화로 한시적이라도 규제 완화하는 쪽으로 저는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그렇죠. 거죠? 제가 볼 때는 제가 만일에 국토부 장관이라면 지금 수도권까지 펼쳐져 있는 규제 지역을 저는 단번에 폐지하겠습니다. 규제 지역을 다 폐지한다. 네. 규제 지역을 폐지한다는 개념은 뭐냐면요. 규제 지역에서 가장 큰 강한 어떤 규제 요소로 되어 있는 것이 양도세와 관련해서 중과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 부분들이 현재 굉장히 거래 부분들을 많이 막고 있거든요. 네. 지금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들이 얼마만큼의 차익을 남기느냐 하는 부분은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무주택자나 그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가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규제 지역을 해제한다면은 저는 양도세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굉장히 세제 부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물량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임대사업자 등록 해제 등등과 관련해서 많은 규제로 인해서 거래 경색을 유발했던 그런 부분들을 과감히 풀 필요가 있다. 한시적으로. 그리고 지금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 이런 문제가 되는데 이것을 부둥켜 안고 끝까지 가고자 했던 이러한 부분에서 지금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관련해서도 잠정적으로 이 효력을 중단시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선택을 할 시점으로 저는 와닿고 있지 않느냐. 그 알겠습니다. 외에 저는 다른 방안들은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 의원님께서는 정책의 수정이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 정부 입장에서는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꼴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주장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저하고는 반대적 견해를 쓰는 건데요. 해결책을 좀 말씀해 주세요. 소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뭐 지금까지의 정부 정책은 지속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지속돼야 보고 많은 분들이 뭐 양도소득세 얘기했지만 아직까지 양도소득세 중과된 적 한 번도 없고요. 종합부동산세든 보유세 중과된다라고 얘기하지만 결과적으로 내년 6월에 처음으로 부과되는 어떤 상황이죠. 물론 공시가격이라든지 이런 게 인상돼서 순증된 부분들은 있다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다주택자들이라든지 어떤 투기 세력들이 실질적으로 세금 부담에 대한 어떤 압박을 가장 느낄 때는 저는 내년 6월 1일에 부과되는 종부세에서부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어떤 정책의 기조는 유지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전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내놓을 수 있냐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홍남기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답이 있었으면 벌써 내놨지 지금까지 고민하고 있겠습니까라고 얘기했겠죠. 이건 이제 우리 사회 모두가 좀 더 고민을 하고 모두에게 좀 이익이 갈 수 있는 구조로 얘기하는 어떠한 그런 방안을 찾기 위한 그런 것들이 어떤 그 몇몇 분들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로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의견을 포섭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혜를 모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협의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의 어떤 검증 기간을 좀 거치는 어떤 그런 과정도 필요하고요. 저는 지금 이제 임대차 입법으로 시행되는 어떤 지금 만들어지는 전세난이나 어떤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 전세 가격이 상승하고 이런 부분에 봤을 때에는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저는 해결이 될 거라고 봅니다. 해결이 된다. 근데 이제 2년 단위로 지난번에 김상조 정책실장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안정될 것이라는데 그런 취지의 말씀이신가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이 과거의 전월세 계약은 2년 단위로 계약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2017년에 전월세 거래량이 서울에 확정일자 신고로 전체가 이루어진 건이 37만 2,980건입니다. 확정일자 신고 서울시 전월세 모든 거를 포함한 계약 2017년이요. 그럼 2년 단위로 맺어지는 계약은 2019년에 계약이 맺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2019년에 얼마의 계약이 생겼냐면 40만 8,117건이 생겼습니다. 얼마가 생겼냐면 3만 5천 건이 증가됐죠. 근데 2017년에 멸실이 3만 5천 가구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멸실에 의해서 이루어진 부분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2020년에 전월세 부분을 차지하는 건 2018년인데 2018년은 지금 39만 2,717건입니다. 서울시 기준으로요. 근데 이것이 지금 2020년 현재 11월까 기준으로 해서 얼마까지 계약이 됐냐면 34만
39만 2,717건에서 34만 건 정도 됐으니까 한 5만 건 정도의 계약이 지금 체결되지 않은 상황이죠. 확정 일자를 기준으로 본다면 그럼 올해 이 수치가 정도 나온다면 적어도 6개월 이후 시행이 됐다. 6개월 이후에 어떤 통계 자료가 누적이 된다라면 감정원 자료하고 서울시 자료하고 전부 취합을 하게 된다 그러면 하나의 전세 가격의 흐름이라든지 반등 모습이 보일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런 대책이 과연 시간이 필요하다고 할 수는 있지만 때로는 이 담당자들의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든지 홍남기 부총리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 좀 성급한 또 말로 상당히 그 국민들을 조금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런 발언들도 더 많잖아요. 아프게 했죠. 아프게 했고 제가 좀 어떻게 보면 극단적일 수도 있는 그런 정책 선택의 방향성을 바꿔야 돼, 유턴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단순히 제가 지금 현재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어떤 반대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요. 지금 시장 상황이 생각보다 시간을 두고 기다릴 만큼 여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전세난이 내년으로 접어들게 되면요. 사실 상황은 입주 물량이 더욱더 올해보다 급감하는 상황, 45% 정도 내외의 급감 현상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김현미 장관도 이제는 인정을 했습니다. 초기에는 인정을 하지 않다가 이런 상황들이 더 악화될 여건들만 남아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 담당자들은 지금 조금 기다려달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인데 그분들은 그렇게 현실적으로 좀 아쉬움이 없는 분들이고요. 지금 현장에서는 상당히 상황이 심각한데 제가 걱정하는 내년 상황의 더 악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저는 정부가 지금 청와대 청원도 지금 많이 나오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빠른 시간 내에 정말 획기적이고 현장에 뭔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재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